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조던 피터슨 교수의 12가지 인생의 법칙. 지은이는 조던 B. 피터슨, 토론토대 심리학과 교수, 전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법칙 1.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닭들의 세계에도 모이를 쪼아먹는 순서가 있다. 닭들의 세계에서 서열은 생존이 걸린 문제다. 영역은 간혹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영역이 중요하지만 좋은 영역은 항상 부족하다. 서열 싸움에서 패한 늑대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승리자에게 목을 드러낸다. 승리한 늑대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패자를 무시한다. 승리자가 된 늑대도 사냥하려면 협력자가 필요하기에 서열 싸움에서 패배한 적이라도 협력자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행동은 생명체 세계에서는 흔한 현상이다. 뇌화학, 즉 신경화학적 관점에서 패배한 바닷가재와 승리한 바닷가재는 크게 다르다. 승리하면 세로토닌 비율이 높아지고 패배하면 옥토파민 비율이 높아진다. 세로토닌 수치가 높고 옥토파민 수치가 낮은 바닷가재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으스대며 걷는다. 피해자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맞서 싸울 힘이 없기 때문이다. 상대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괴롭힘을 많이 당한다. 하지만 성인의 세계에서는 이런 힘의 차이가 사라진다. 체격이 어느 정도 비슷해진 이유도 있지만 성인이 된 후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는 사람은 엄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괴롭힘을 당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맞서 싸울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동정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 순진해서 남에게 쉽게 이용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공격성을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제한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의로운 분노마저 표출하지 못한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초기부터 단호히 거부하고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면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행동에도 제약을 받는다. 폭력성은 한 번 나타나면 거침없이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 능력이 없고 힘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역시 쉽게 착취 대상이 되기 마련이다. 당신은 어쩌면 보잘것없고 변변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지질하게 살았다고 해서 남은 인생을 계속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상황은 끊임없이 바뀐다. 만약 당신이 싸움에서 진 바닷가재처럼 축 늘어진 자세로 다니면 사람들은 당신을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행복감이 떨어지고 불안감과 슬픔은 커진다.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할 때 패배를 인정하고 뒤로 물러서게 된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최고의 기회를 얻으며 건강하고 매력적인 배우자를 만날 확률도 줄어든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알코올을 남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심장질환이나 암, 치매에 걸릴 가능성도 커진다. 어느 면으로 보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인간도 바닷가재처럼 자세와 겉모습으로 상대를 평가한다. 패배자의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도 당신을 패배자로 취급한다. 반대로 당신이 허리를 쭉 펴고 당당한 자세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 역시 당신을 다르게 보고 그것에 맞게 대우한다. 몸을 똑바로 하라는 말에는 정신 역시 똑바로 하라는 요구가 들어있다. 똑바로 선다는 것은 존재의 부담을 자진해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삶의 엄중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따라서 자세부터 반듯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고부정하고 웅크린 자세를 당장 버려라. 당신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라.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라. 다른 사람들이 가진 권리만큼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라. 허리를 쭉 펴고 정면을 보고 걸어라. 좀 건방지고 위험한 인물로 보여도 괜찮다.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기회가 늘어난다. 그 결과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실제로 좋은 일이 생기면 자신감도 커진다. 똑바로 서라. 가슴을 펴고. 법칙 2.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100명이 똑같은 약을 처방받는다고 해보자. 어떤 일이 생길까? 일단 3분의 1은 아예 약국에도 들르지 않는다. 나머지 67명 중 절반은 약을 받아가기는 하지만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다. 복용량을 지키지도 않고 예정보다 일찍 약을 끊는다. 약을 전혀 먹지 않는 사람도 있다. 도대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 나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았다. 과학의 세계에서는 물질을 분자, 원자, 쿼크라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환원할 수 있다. 경험의 세계에도 세 가지 원초적 구성 요소가 있다. 하나가 혼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질서, 마지막 하나는 혼돈과 질서를 중지하는 과정이다. 혼돈은 미지의 영역이자 탐험이 안 된 땅이다. 꿈이 좌절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이 망하고 결혼 생활이 파국을 맞을 때 혼돈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만난다. 혼돈은 동화와 신화에서 지하세계다. 용과 용이 지키는 황금이 영원히 공존하는 세계다. 한마디로 혼돈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과 모든 상황을 의미한다. 반면 질서는 탐험을 한 땅이다. 질서는 사회 구조다. 질서는 세상의 움직임이 우리 예상과 기대에 들어맞는 곳이고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곳이다. 혼돈과 질서는 삶의 경험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이며 존재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 우리는 질서의 세계에 살고 있다. 그 질서의 세계는 혼돈으로 둘러싸여 있다.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한 발은 질서와 안전의 세계에, 다른 발은 가능성과 성장, 모험의 세계에 디디고 있어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삶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때, 혹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엇인가에 몰입할 때, 그 순간 바로 혼돈과 질서의 경계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그런 곳에 존재해야 한다. 좋은 음악을 들을 때를 생각해보라. 좋은 음악은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익숙한 음과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음이 서로 조화롭게 중첩되며 음악 전체의 의미를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 솟아오르게 한다. 한 발은 이미 잘 아는,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땅을 디디고 다른 발은 잘 모르는, 탐험을 통해 알아가야 할 땅을 디디고 있어야 한다. 인간은 아무렇지도 않게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이런 특성을 지닌 생명체는 인간이 유일하다.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나쁜 짓을 저지른다. 물론 사고나 부주의 혹은 미필적 고의로 벌어지는 일도 있다. 이런 추악한 면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요즘 사람들은 인간은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어서 항상 자신만을 위한다고 생각한다. 냉소주의가 널리 퍼져 있어 이런 생각은 거의 진실처럼 되어버렸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더 많다. 나는 스위스의 저명한 심층 심리학자 칼 융으로부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첫째는 두 가르침이 미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두 가르침 모두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남과 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내 가족이나 친구, 연인을 대할 때 그들을 챙기는 것만큼이나 최선을 다해 나 자신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융이 지적했듯 예수의 가르침에 담긴 의미는 서툴고 부족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나약한 당신을 포용하고 사랑하라는 뜻이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을 고문하고 학대할 권리가 없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아 마땅하다.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당신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세심하게 배려하듯이 당신 자신도 똑같이 챙겨야 한다.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당신을 보살펴라.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목표를 정하고 그것으로 향한 길을 걸어라.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니체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법칙 3.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삶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둔다. 그들은 스스로 좋은 삶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에 대해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다. 어쩌면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게 싫을 수도 있다. 프로이트는 이런 현상을 반복 강박이라 칭하며 과거의 두려운 상황을 반복하려는 무의식적 충동으로 정의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를 반복하는 운명을 맞게 된다.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친구로 선택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그중 하나가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마음이다. 누군가를 구해주려는 사람 상당수는 순진무구하거나 허영심과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에 빠져 있거나 둘 중 하나다. 그리스도도 매춘부나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처럼 미천한 이들과 친구가 되지 않았느냐? 남을 도우려고 애쓰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비난할 수 있는가? 라고 반박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완벽한 인간의 원형이었다. 왜 자꾸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까? 그냥 더 쉬운 길이기 때문이다. 당신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알고 있다. 당신과 주변 사람들은 일종의 암묵적인 계약으로 묶여 있다. 허무주의와 실패, 고통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는 내용의 계약이다. 당신들은 모두 현재를 위해 미래를 희생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이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더 쉬운 길로 가자. 앞뒤 생각할 것 없이 현재를 즐기자. 서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낭비할 수 있다. 결국 이런 내용이지만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나 친구들이나 이대로 가면 어떤 결말을 맞을지 이미 알고 있다. 누군가를 도우려면 그 사람이 왜 곤경에 빠졌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 사람을 무작정 부당한 환경과 착취의 피해자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 가정은 맞을 때보다 틀릴 때가 훨씬 많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건이 터졌는데 피해자에게는 어떤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피해자가 주체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식의 생각은 피해자를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다. 누군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거부한다면 그 이유는 그 길이 어렵기 때문이다. 나쁜 짓은 쉽다. 실패도 쉽다. 실패하는 방법은 배울 필요가 없다. 삶의 무게를 외면하는 것은 더 쉽다.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것도 쉽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미래를 포기하고 당장의 싸구려 쾌락에 빠지는 것도 쉬운 선택이다.
당신이 절망에 빠져 내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보자. 당신의 고통 때문에 굳이 내가 희생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이 진정으로 변하지 않으면 어차피 파멸은 다가온다. 내가 희생한다 해도 그 시간을 조금 늦출 뿐이다. 인정하기는 싫겠지만 어쩌면 당신은 스스로 망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만약 내가 불행한 당신을 도와주어야 한다면 먼저 기다려야 한다.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를 원할 때까지 말이다. 인간 중심의 심리학을 창시한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개선을 원하지 않을 때는 치유적 관계를 시작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설득만으로는 상대방을 바꿀 수 없다고 믿었다. 더 나아지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나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법원에 위임을 받아 정신질환이 있는 재소자들을 상담해 왔는데 그들은 대부분 내 도움을 원하지 않았다. 법원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상담에 임하기 때문에 효과가 전혀 없었다. 스스로 변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시간 낭비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가려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람직한 행위다. 당신의 원대한 목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함부로 행동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의 목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한다. 담배를 힘들게 끊은 사람에게 담배를 권하고 알코올 의존증에서 겨우 벗어난 사람에게 맥주를 권한다. 당신이 마침내 목표를 이루거나 어려운 일을 해내면 당신을 질투할 것이다. 어떻게든 끌어내리려 할 것이다.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법칙 4.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해라.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한두 분야에서 마을 최고의 전문가 대접을 받는다. 누구는 동네 공식 가수왕이고 누구는 마을의 천하장사로 인정받는다. 동네 영웅들은 각 분야의 승자가 되어 세로토닌 호르몬의 혜택을 충분히 누렸을 것이다. 저명한 인물들의 출신지 통계를 보면 작은 마을에서 자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현대인은 대부분 대도시에서 산다. 온라인으로도 수억 명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 보인다. 당신이 어떤 분야에 소질이 있고 나름대로 내세울 만한 업적을 쌓았다고 해도 세상에는 더 대단한 사람이 수두룩하다. 우리 내면에는 우리를 잘 아는 비평가가 살고 있다. 그 존재는 큰 목소리로 자기 주장을 펼치며 우리의 소소한 노력을 무자비하게 깎아내린다. 카드 게임을 하는데 패가 항상 불리하게 나온다면 그 게임은 조작일 가능성이 크다. 인생이라는 게임이 항상 불리하게 돌아간다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 게임을 조작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내면의 비평가가 늘 당신의 노력과 삶의 가치를 깎아내린다면 그 목소리에 귀를 닫아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소리만 내뱉는 존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갈등이 있는데도 피하려고 한 적은 없는가? 그럴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진실을 도저히 말할 수 없을 때 어떤 식으로 진실을 감추는가? 무엇을 속이는가? 성공적으로 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개성과 소질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항해할 수 없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끝없이 항해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나 A라는 지점에 있고 동시에 B라는 지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A는 기준에 못 미치는 지점이고 B는 지금보다 더 나은 지점이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이 세상 역시 불충분한 상태로 보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늘 무엇인가를 시도한다. 현재는 부족하고 미래는 낫다는 생각. 이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미래를 보지 않으면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본다는 것은 대상을 정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 동안 500번의 사소한 결정을 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긴다. 500번의 결정과 행동이 모여 오늘 하루를 만들고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런 결정과 행동 중에 한두 개만이라도 좀 더 나은 걸 선택할 수는 없을까? 더 나은 결과를 목표로 삼을 수는 없을까?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내일 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지 그 답은 나만이 알고 있다. 작은 목표를 세워라.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를 세우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우리는 능력에 한계가 있고 쉽고 편한 걸 좋아하며 걸핏하면 자신과 남을 속이려 하고 잘 안 되면 세상과 남을 탓하며 어지간하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 그러니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보자. 서투르더라도 결심한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보라. 그런 날이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쌓이면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 1997년 당시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대학원생이던 데니얼 사이언스는 심리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험을 통해 목표와 시각의 관련성을 입증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다. 사이먼스는 사전에 영상을 하나 만들었다. 한 팀에 3명씩 두 팀을 구성해 3대3 농구를 하는 영상이었다. 한 팀은 흰색 운동복을, 다른 팀은 검은색 운동복을 입었다. 두 팀은 멀찍이 떨어져 있지도 않고 구분하기도 어렵지 않았다. 사이먼스는 그 영상을 참가자들에게 보여주며 흰색 팀 팀원들이 공을 몇 번이나 주고받는지 세어보라고 요구했다. 영상을 본 실험 참가자들은 대부분 15회라고 대답했다. 정답이었다. 하지만 실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 사이먼스는 뿌듯해하는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고릴라를 봤습니까? 어리둥절해하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사이먼스가 말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패스 횟수를 셀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에는 1분도 지나지 않아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이 나타나 가슴을 두드렸다. 고릴라만큼 큰 사람이 화면 정중앙에서 가슴을 두드리는데 알아채지 못하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었다. 그러나 실험 참가자 절반가량이 영상을 처음 볼 때는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집채만한 덩치의 유인원이 나타나도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 보지 못한다. 우리가 가진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본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무엇을 볼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려야 한다. 힌두교의 가장 오래된 경전이자 인도 문화의 기반이 되는 베다는 인지된 세계는 겉모습이나 환영에 불과하다라는 심오한 개념을 가르쳐준다. 베다에서는 이를 마야라고 한다. 인간은 욕망 때문에 눈이 멀어 사물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그 자체로 진실이다. 우리 눈은 도구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목표를 분명하게 보게 된 대가로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한 시각을 잃었다. 당신이 불행하다고 해보자. 예를 들어 정말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불행은 어쩌면 당신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시작됐을지 모른다. 욕망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것이다. 당신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정작 코앞에 있는데 시선이 오로지 목표에만 가 있어 못 보는 것이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현재 내 주변을 둘러싼 물리적인 환경과 심리적인 환경에 집중하라.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게 뭔지, 신경 쓰이는 게 뭔지, 걱정거리가 뭔지 정확히 파악하라. 그리고 당신이 바로잡을 수 있는 것과 바로잡아야 할 것에 주목하라. 그런 것들을 손쉽게 찾는 세 개의 질문이 있다. 진지한 태도로 물어야만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1. 이것이 지금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인가? 2. 이것은 내가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인가? 3. 나는 이것을 바로잡을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 중 아니요라는 답이 하나라도 있으면 시선을 돌려야 한다. 목표를 낮춰도 좋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 바로잡고 싶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나올 때까지 찾아보고 그것을 바로잡아라. 하루면 충분하다. 오늘에 집중하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가장 높은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오늘에 집중하라. 현재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당신과 비교하라. 법칙 5.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얼마 전 붐비는 공항에서 4살 배기 아이가 부모 뒤를 느릿느릿 따라가며 악을 쓰는 모습을 봤다. 아이는 거의 5초마다 괴성을 질러댔다. 부모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짜증나게 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다. 부모는 아이에게 그것을 가르쳐 줘야 한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이 때문에 저녁 모임 자리가 엉망이 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아들을 이런 식으로 키우는 부모가 상당히 많다. 게임에 빠진 아들이 간식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군말 없이 만들어준다. 그 소년의 아내가 될 사람이 시어머니를 미워할 이유가 이렇게 쌓여간다. 인간은 선함과 악함을 동시에 지닌 존재다. 어린아이도 어른만큼이나 어두운 면을 갖고 있다. 악한 행동을 억제하고 선한 행동을 장려하는데 사회화 과정은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다. 부모의 자상한 무관심으로 인해 아이가 규칙과 절제를 배우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어린아이 자신이다. 이런 아이들은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함께 놀기에 좋은 상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성인도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정작 당사자는 자신이 배척당한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교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내 아들은 걸음마를 배우던 나이에 성미가 고약했다. 아내도 육아에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생후 9개월쯤 되었을 때는 좌절을 느꼈다. 특히 저녁을 먹을 때 가장 힘들어했다. 아들놈은 서너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딴짓을 했다. 밤이 되면 배가 고파서 잠들지 않고 떠나갈 듯 울어댔다.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전쟁을 치르기로 했다. 녀석 앞에 밥그릇을 놓고 비장한 표정으로 아들과 눈을 맞췄다. 숟가락으로 죽을 듬뿍 떠서 천천히 녀석의 입으로 가져갔다. 녀석이 얼굴을 이리저리 돌리며 거부했다. 나는 얼굴이 돌아가는 방향에 맞추어 숟가락을 들이밀었다. 그러면서 숟가락을 들지 않은 손으로 녀석의 가슴을 쿡 찔렀다. 일부러 화나게 하려고 생각해둔 방법이었다. 처음에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반응이 나올 때까지 계속 찔렀다. 울음이 날 정도로 아프게 찌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할 정도의 세기도 아니었다. 10번 정도 찔렀을까? 마침내 녀석이 입을 열었다. 소리를 지를 준비 동작이었다. 나는 그 틈에
숟가락을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녀석이 완강히 저항하며 혀끝으로 음식을 밀어내려 해서 재빨리 손가락으로 입을 붙잡았다. 음식이 조금 삐져나오긴 했지만 대부분은 뱃속으로 잘 들어갔다. 그 후 녀석은 나를 전보다 훨씬 잘 따랐다. 훈육 책임을 등한시하는 부모는 올바른 양육에 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한다. 잠깐 악당이 되기 싫어서 자녀를 영원한 고통의 구덩이로 밀어넣는다. 사회는 어떤 엄한 부모보다 비판적이고 매정하다. 어떤 매정한 부모보다 훨씬 더 아프게 때리고 가혹하게 처벌한다. 산만하게 행동하지 않고 주의를 집중하는 아이, 칭얼대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재미있게 해주는 아이, 짜증 부리지 않고 신뢰감을 주는 아이는 어디를 가도 쉽게 친구를 사귄다.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인다. 선생님에게도 사랑받고 모든 주변 어른에게 환영받는다. 그런 아이는 냉혹하고 무자비한 적대적인 세계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헌신적이고 용기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올바른 훈육이다. 법칙 6.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한 두 살해범 중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인간은 보호해줄 가치가 없다. 다 죽어 없어져야 할 존재일 뿐이다. 지구를 동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들은 존재 자체를 불공평하고 가혹한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인간 존재를 경멸받아 마땅한 것이라 여긴다. 현실은 항상 뭔가 부족한 곳이라 생각하며 현실의 심판자를 자처한다. 삶의 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세상을 향해 분노하지 않는 길은 정말 없는 걸까? 카인은 자신이 바친 재물을 하나님이 거부하자 고통과 분노에 휩싸인다. 그는 하나님에게 간절히 호소했지만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을 참지 못한 카인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상처를 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벨을 죽여버린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는 20세기 중반 악명 높은 소련의 강제노동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수용소 안에서 암에 걸렸다. 솔제니치는 인생 대부분을 의미 없는 고된 노동에 헛되이 낭비했다. 그러나 진실만을 바라보던 위대한 작가 솔제니치는 복수심과 파괴적 욕망에 매몰되지 않았다. 오히려 두 눈을 크게 떴다. 섬뜩한 환경과 온갖 시련 속에서도 훌륭하게 처신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솔제니치는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며 분석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다. 나에게 닥친 재앙에 내 책임은 없는가? 그는 공산당을 무작정 지지하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의 삶 전체를 되짚어 보았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잘못된 선택을 했는가? 잘못된 짓이란 걸 뻔히 알면서도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본심을 숨기고 거짓말을 한 적은 또 얼마나 많은가? 솔제니치는 과거의 삶을 세세한 부분까지 되짚어가며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실수를 중단할 수 있을까? 내가 과거에 한 실패 때문에 생긴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까? 그는 관찰하고 경청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정직함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솔제니치는 자신을 조각조각 분해해서 뜯어보고 불필요하고 해로운 부분을 지워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이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나 1973년 소련의 강제노동 수용소를 고발한 수용소 군도를 썼다. 여러 나라에서 출간되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솔제니친의 글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권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위대한 정신은
현실을 탓하지 않는다. 삶을 혐오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는다. 당신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삶은 그 자체로 비극적이다. 당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100% 활용해 왔는가? 직장에서 전력을 다해 일하고 있는가? 혹시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혀 맥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형제와는 잘 지내고 있는가? 배우자를 존중하는가? 자식들을 애정으로 대하고 있는가? 건강과 행복을 파괴하는 나쁜 습관은 없는가?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주변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하는 일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해보자. 당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을 중단하라. 오늘 당장 중단하라. 중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그냥 중단하라. 당신을 강인하게 만드는 생각만 하고 당신에게 힘을 주는 말만 하라.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하라. 자본주의나 정치권을 탓하지 말라. 당신의 양심과 이성이 시키는 일만 하라. 우리 모두 선한 삶을 살기로 한다면 세계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누가 알겠는가?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법칙 7.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수천 수만 년 동안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무수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만족을 뒤로 늦추고 미래와 거래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성공한 사람은 희생한다. 희생할 줄 알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눈에 들어오는 세계가 내가 원하는 세계가 아니면 가치관을 점검해 봐야 한다. 지금 진실이라 믿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한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당신이 목표로 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 고통을 줄이고 싶은 사람, 존재의 흠결을 바로잡으려는 사람, 능력의 범위 안에서 최고의 미래를 끌어내려는 사람,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선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목숨을 포함한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결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의미 있는 길을 따를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추구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평생을 바쳤다. 그런데 조국 아테네의 이익을 해쳤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정치적인 이유로 그를 고발한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에게 고향을 떠나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들의 제안을 단칼에 거부했다. 소크라테스는 쉬운 길을 거부했다. 최악의 조건에서도 의미 있고 진실한 것을 추구하려는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길을 선택했다. 소크라테스의 일화는 우리에게 이제부터라도 거짓을 말하지 않고 양심의 목소리에 따라 산다면 어떤 위협 앞에서도 고결함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교훈, 용기 있게 최고의 이상을 추구하면 자신의 안전을 건사하겠다고 아등바등 하는 것보다 결국에는 더 나은 안정과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교훈,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추구하며 충만하게 살아가면 죽음의 공포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삶의 깊은 의미를 가르쳐준다. 나는 심리학과 교수와 임상심리학자로 일하며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어떤 비극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삶을 지켜내는 놀라운 광경을 수없이 목격했다. 인간은 지진과 홍수, 가난과 암 등 어떤 시련도 감당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 그러나 차원이 다른 고통이 있다. 바로 인간의 악함이 만들어내는 고통이다. 인간이 의도적으로 악한 짓을 하면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던 정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의 말처럼
삶은 지저분하고 야만적이다. 그리고 짧다. 카인과 아벨은 인간의 양면성을 상징한다. 하나는 선을 지향하려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사악함에 끌리는 마음이다. 아벨은 진실을 추구하는 영웅이었지만 결국 적대자인 카인에게 패배한다. 하나님 보기에 흡족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성공했다. 아벨은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과업을 이룬 영웅이었다. 하지만 아벨도 결국 인간의 사악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위대한 정신분석가 칼 융은 어떤 나무도 뿌리를 지옥까지 뻗지 못하면 하늘나라까지 자라지 못한다 라고 말했다. 융은 유럽의 지성이 물질세계를 연구하고 과학기술 발전에 힘을 쏟게 된 이유가 기독교에 대한 실망 때문이라고 가정한다. 기독교가 영적인 구원을 강조하며 현실의 고통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성공가도를 달려온 기독교도 인간을 괴롭히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고통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한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는 과학의 발전을 자극했다. 니체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신은 죽었다. 니체는 당시 유럽인이 진리로 여기는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기독교 핵심 교리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니체는 교회가 성장하는 동안 기독교는 도덕적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하며 2000년 가까이 유럽 사회를 지배해온 기독교 사상에 망치를 휘둘렀다. 니체는 바울과 훗날 마틴 루터를 추종한 프로테스탄트가 교인들의 도덕적 책임을 없애버렸다고 여겼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세계를 구원했고 구원은 현세가 아닌 내세를 위한 것이며 구원은 노력과 노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세 개의 결과로 이어졌다. 첫째, 내세를 중요시하고 세속적인 삶의 의미는 과소평가했다.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고통을 해결해야 할 책임을 회피해도 괜찮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둘째, 구원은 이 땅에서 땀 흘리고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서 현재 상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마르크스가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셋째,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한 일을 이미 모두 끝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다른 도덕적인 의무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 귀족 계급과 부패한 종교적 믿음을 대체하겠다고 나온 공산주의와 파시즘이 우리 사회를 더욱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내가 아는 한 누구도 이런 의문에 만족스러운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인간을 기생충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하며 개개인의 유무죄와 상관없이 무작정 고문하고 학살하는 짓은 변명의 여지 없이 어떤 경우에도 잘못된 것이다. 어쩌면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성공하지 못한 탓일 수 있다. 결국 나도 세상이 사악해지는데 한몫 거둔 것이다. 무엇보다 거짓말하지 말라.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은 것은 나치와 공산주의의 거짓말 때문이었다. 의미는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의 고귀한 목표를 향해 움직일 때 생겨난다.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루하루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는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의미는 한층 풍요로운 삶으로 향하는 길이다.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법칙 8.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 당신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하는가? 진실을 말하면 된다. 쉬운 길을 택하는 것과 진실을 말하는 것,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데올로기적 신념을 강요하기,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유능하게 보이기, 서열의 상승, 책임 회피, 다른 사람 공을 가로채기,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기, 모두의 호감 얻기, 피해자인 척하여 이익 챙기기, 냉소적 태도의 합리화, 반사회적 체계의 합리화, 알면서 모른 척하기, 약한 척하기, 성인군자처럼 말하기. 이런 예들은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인생의 거짓말이라고 이름 붙인 것들이다. 인생의 거짓말은 인식과 생각, 행동으로 현실을 조작하려는 시도다. 나는 자기만의 유토피아를 정해놓고 그 유토피아를 실현하겠다며 삶을 왜곡하는 사람을 숱하게 보았다. 당신이 직장 상사나 배우자 혹은 부모님에게 아니요라고 해야 할 때 아니요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라도 아니요라고 해야 할 때 아니요라고 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 아니요라고 말해야 할 때 하지 못하면 언제 어디서나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전락한다.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강제수용소의 교도관처럼 끔찍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유가 뭘까? 아니요라는 대답이 간절히 필요한 순간에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속마음을 감추고 거짓을 말하며 가식적으로 행동하면 의지가 약해진다. 그 결과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신경생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개개인의 기만적이고 거짓된 삶은 전체주의적 사회의 전조라며 사회심리학적으로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프로이트도 억압이 정신질환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고 믿었다. 특히 진실을 억압하는 것과 거짓말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에서는 같다고 생각했다. 아들러도 거짓이 병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았고 칼 융 역시 도덕적 문제가 환자를 괴롭히고 그런 문제의 원인은 진실하지 않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사상가들은 모두 개인과 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거짓말이 삶의 구조를 왜곡한다라는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거짓말은 개인의 영혼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타락시킨다. 나치와 스탈린이 만든 죽음의 수용소, 그리고 괴물 마오쩌둥의 고문실과 집단 학살이 대표적인 예다. 김한은 20세기에만 수억 명을 죽였다. 김한은 문명 자체를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었다. 기만과 거짓은 지금도 우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진실은 현실을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 진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 법칙 9.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경청은 주의를 집중해 듣는다는 뜻이다. 위대한 인본주의 심리학자 로저스는 경청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거의 대다수가 경청하지 못한다. 우리에게는 경청하지 않고 섣불리 상대를 평가하는 습성이 있다. 경청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경청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용기가 필요하다. 로저스가 말하는 경청은 무엇일까? 그는 독자에게 간단한 실험을 해보라고 제안한다. 논의를 잠깐 중단하고 이런 규칙을 정해보라. 의견을 말하고 싶은 사람은 앞 사람이 말한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그 말을 한 당사자 마음에 들도록 간략하게 정리한 후에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 내 경우에는 이 규칙이 개인적인 면에서나 직업적인 면에서나 무척 유용했다. 당신의 삶이 완벽하지 않다면 지금 당신이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결국 당신이 당신을 지키지 못하고 모든 것에 휘둘리는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이다. 충분히 알게 되면 더 건강하고 도덕적인 삶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지식으로는 당신은 완벽하지 않고 당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도 없다. 당신의 지식은 위험할 정도로 부족하다.
과거의 믿음을 버려야 변화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껍질을 얻게 된다. 법칙 10.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현실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움직이고 변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단위는 더 작은 독립된 단위들로 구성되고 더 큰 단위의 부분이 된다. 그런데 전체와 부분을 가르는 층위들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단순하게 보이는 세상이 무엇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한없이 복잡해 보인다. 바로 그때 우리가 살던 정원에 예전부터 숨어있던 뱀들이 꿈틀거리며 모습을 드러낸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는 바로 그 혼돈을 똑바로 바라봐야 한다. 용 같은 건 없어 라는 어린이 책이 있다. 어느 날 아침 빌리 빅스비라는 꼬마가 침대 발치에 앉아있는 용을 발견한다. 고양이만한 용은 사랑스러웠다. 빌리는 엄마에게 달려가 용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엄마는 용 같은 건 없다고 말한다. 용은 점점 커지기 시작한다. 팬케이크를 몽땅 먹어치우고 금세 집 전체를 가득 차지할 정도로 커진다. 용의 몸뚱이가 사방을 가로막아 청소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용이 집을 통째로 들고 떠나버린다. 빌리의 아빠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는 집이 있던 자리가 공터로 변한 뒤였다. 아빠는 용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도로에 널브러진 용을 발견하고 아빠는 용의 머리와 목으로 기어올라 아내와 아들을 만난다. 엄마는 여전히 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고집을 부리지만 빌리에게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용은 분명히 있어요, 엄마. 그러자 용이 작아지기 시작해 다시 고양이만한 크기가 된다. 마침내 모두 용은 존재하고 고양이만한 용이 거대한 용보다 사랑스럽다는 데 동의한다. 엄마가 풀이 죽은 목소리로 왜 조금 전에는 용이 그처럼 커졌는지 묻는다. 빌리가 속삭이듯 대답한다. 아마 주목받고 싶었겠죠. 삶이 정체되고 혼탁해지는데도 막연하고 모호한 태도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호한 태도는 두려운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부족할 때 숨을 곳을 제공해준다. 당신이 용기를 내지 않고 과감히 맞서 싸우지 않아서 문제거리가 거대한 용이 되어 찾아온다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현실을 무시하면 머지않아 지하세계를 지배하는 혼돈의 여신이 나타날 것이다. 당신이 과거에 무엇을 했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적절한 단어를 찾아내고 올바른 문장을 만들고 올바른 단락을 구성해야 한다. 과거는 정확한 언어로 핵심을 포착했을 때 온전하게 되살아난다. 꼬마 괴물들을 양탄자 밑에 감추지 말라. 그 괴물들이 양탄자 밑에서 새끼를 치고 어둠 속에서 점점 커진다. 그리고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어둠에서 뛰쳐나와 당신을 삼켜버린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말하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라. 항상 솔직하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법칙 11.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인간은 운전하고 걷고 사랑하고 즐기고 욕망을 채우고 끊임없이 한계에 도전하며 발전한다. 인간은 그리고 아이들은 너무 안전하면 다시 위험해지고 싶어한다. 특별한 제약이 없고 환경이 받쳐주면 인간은 도전적인 삶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성공의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혼돈에 맞설 만한 힘이 길러진다.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다. 프로이트나 융 같은 심층 심리학자나 그들의 선구자인 니체를 읽으면
모든 것에는 어두운 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누군가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는 행동의 결과를 유심히 관찰해 그 동기를 유추해보라. 이 말은 심리학에서 가장 예리한 메스다. 눈앞에 드넓게 펼쳐진 땅이 여행자에게 어떻게 여행해야 하는지 말해주지 않는 것처럼 사실도 그것이 왜 사실인지 스스로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 아주 단순해 보이는 현상이라도 그것을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그렇다고 모든 해석이 모두 유효하지는 않다. 어떤 해석은 당신에게 피해를 주고 어떤 해석은 당신을 사회와 충돌하도록 유도한다. 해석의 수는 거의 무한에 가깝고 이 말은 곧 문제 역시 무한에 가깝다는 말이다. 건강하게 돌아가는 사회에서는 능력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본 요인이다. 지위를 결정하는 것은 능력과 역량과 실력이지 힘이 아니다. 서구 사회에서 성공 가능성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지표는 지능과 성실성이다. 포스트 모더니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이데올로기적 접근법은 특정 주장을 북극성처럼 고정시켜두고 모든 것을 그 주장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짜맞춘다. 남성과 여성의 모든 차이가 사회와의 산물이라는 주장은 어떤 면에서 옳다는 게 증명되지도 않고 틀렸다는 게 증명되지도 않는다. 그들이 보기에 남녀의 차이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모두가 억압과 세뇌의 피해자다. 그래서 그 차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짊어져야 한다. 역사적으로 이런 식의 접근이 비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마오쩌둥의 무자비한 문화혁명이 대표적인 예다. 여성은 강해지면 더 강한 배우자를 원한다. 똑똑한 여성은 더 똑똑한 남성을 원한다. 그래서 강하고 똑똑하고 매력적인 여성은 짝을 찾기가 어렵다. 강한 남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약한 남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곰곰이 지켜본 뒤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법칙 12.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어라. 인생의 힘든 시간을 겨우 지나오며 내가 터득한 비결 하나는 시간 단위를 아주 짧게 끊어서 생각하는 것이다. 다음 주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면 우선 내일만 생각하고 내일도 너무 걱정된다면 1시간만 생각한다. 1시간도 생각할 수 없는 처지라면 10분, 5분, 아니 1분만 생각한다. 사람은 상상 이상으로 강인하다. 지금 눈앞에 놓인 문제를 마주할 용기만 낸다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견딜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아주 사소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닐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고양이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동물이다. 사회적이지도 않고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위계 질서를 따르지도 않는다. 완전히 길들어지지도 않는다. 재롱을 부리지도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친근감을 표시한다. 개는 주인의 말을 잘 따르지만 고양이는 스스로 결정한다. 내가 보기에 고양이는 자연 그 자체이자 가장 순수한 형태의 존재다. 길을 걷다가 고양이와 마주치면 존재의 경이로움이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보상해준다는 것을 잠시나마 떠올려 볼 수 있지 않을까?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어라. 지금까지 12가지 인생의 법칙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어떤 삶이 좋은 삶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조던 피터슨 교수의 답이 이 책입니다. 이 책 전반을 관통하는 저자의 정신 밑바탕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삶은 고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말고 행동하자. 삶에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당신은 다른 사람에 비해 불리한 여건을 안고 태어났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있으며 그것이 무의미하지는 않다 등입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남는 것은 포기와 절망과 상황의 악화뿐입니다. 특히 저자의 초점은 세상을 바꾸는 혁명이나 변혁보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가령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자기 앞가림부터 하고 세상을 보라는 뜻입니다. 저는 외출할 때 종종 바지 지퍼가 열린 것을 모르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바지를 벗을 때에야 그것을 발견하면 경악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곰곰이 생각해보니 결론은 조급증과 생각의 과다였습니다. 집에서 외출을 준비할 때 몸은 옷을 입고 있는데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분주하면 꼭 해야 하는 바지 지퍼를 올리는 일을 까먹고 외출을 나갑니다. 머릿속 생각으로 더 주의가 쏠리기 때문이죠. 외출해서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보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생각에 빠져 있다가 지퍼 올리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두 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나는 집 현관문을 열고 나올 때, 그리고 외부에서 화장실을 갔다가 나올 때 몇 번이고 지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이고 확실한 처방이죠. 다른 하나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인데 제 머릿속에 쏟아지는 온갖 생각들에 대해서 한 발 떨어져서 관찰하고 정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급한 마음에 대한 진정시키기도 포함됩니다. 나는 왜 이리 조급한가? 나는 왜 이리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할까? 하고 제 자신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바지 지퍼를 열고 다니는 것은 언어적인 표현 그대로 자기 앞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을 치우지 않거나 물건들을 정돈하지 않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작고 사소한 것들을 바로잡는 행위는 혼돈과 나태를 벗어나서 질서와 성장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올바른 생각과 바람직한 행동은 거의 항상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합니다. 나 한 사람이 깨어나는 것은 세상에 대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행복을 찾아 온 세상을 돌아다니지만 결국 집에 돌아와서 그것을 발견하는 어리석은 여행자일 수 있습니다. 타인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나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내가 좀 더 현명하고 건강하고 탁월한 존재로 변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나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과 여건이 준비되어 있어도 내가 문을 열고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들은 문 밖에서 기다릴 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러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느끼고 깨달은 저는 그 깨달음의 순간 삶에 대해서 제가 품고 있던 모든 원망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망은 잘못된 현실에 대한 책임과 원인 제공이 나 아닌 외부에 있다고 생각할 때 생깁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내가 지금 내 삶을 잘 꾸려가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은 이미 내 안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을 발견하고 그 기원을 끝까지 찾아 올라가 보면 최종점에는 언제나 저의 무지와 나태와 잘못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땐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에 약이 올라서 기어코 내가 아닌 타인과 세상의 잘못으로 인해 촉발된 점을 찾아보려고 용을 쓰기도 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현재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허탈함과 더불어 그동안 미워하고 원망하고 탓했던 타인과 세상에 대해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불만과 원망의 1단계, 체념과 용서의 2단계를 지나서 실은 용서하거나 불만스러워할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그저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속았음에 불과했음을 직시한 3단계에 이른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술에 잔뜩 취한 사람이 자신의 자동차 안에 똥을 싸놓고 그 사실을 잊어버렸는데 다음 날 아침에 자신의 차에서 똥을 발견하고 누가 내 차에 똥을 싸놓았느냐며 분노하다가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것과 같았습니다. 내 삶은 내 선택이며 내 책임이며 내 작품입니다. 삶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만을 내게 제공할 뿐 요리사는 나입니다. 도저히 요리로 만들 수 없는 썩은 식자재만 받았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보석 같은 요리를 만들어낸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이 할 수 있는 것이면 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능과 환경과 교육이 달라서 완전히 똑같이 해낼 수는 없다고 100번 양보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유전자의 99%를 공유하는 동질적인 존재입니다. 산술적으로 최소한 99%는 타인이 해낸 것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멋지고 현명하고 탁월한 자신으로 변모해가는 저 자신이 되고 싶고 당신께서도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실패 확률은 100%지만 도전하면 성공률은 의외로 높습니다. 용기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용감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용감한 삶은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의 운명입니다. 지금까지 책 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